239년간 유지되던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지 불과 17년 만에 한 국가가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의회에 불이 붙고 총리가 사임하는 상황.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실험 자체를 부정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차단이라는 한 줄의 행정명령이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네팔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몰락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주가 있을 정도로 네팔은 지리적으로 인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국경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혼인관계가 형성되며 무역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2025년 9월 네팔 정부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네팔은 중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이자 히말라야 전략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은 인도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이는 단순한 이웃 국가의 내전이 아닌 지역 전체의 권력 균형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네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나라가 겪어온 정치적 격변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90년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왕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2005년 갸넨드라 국왕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정 복귀는 단기간에 그쳤지만 이 시기에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과 좌절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2006년 두 번째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네팔은 공화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리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것을 운영할 성숙한 정치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헌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법원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과 투명한 권력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네팔에는 이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선거는 치러졌지만 당선자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법은 존재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의회는 열렸지만 실질적 토론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정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KP 샤르마 올리는 공산당 출신으로 네팔 정치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2015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네팔 남부에 거주하는 타루족과 인도계 조상을 둔 마데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 문제, 시민권 발급에서의 차별적 조항들이 헌법에 명시되면서 국내 소수 집단의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헌법이 통합의 도구가 아닌 배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오히려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네팔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엘리트들의 미성숙함에 있었습니다. 239년간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은 지 고작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정 체제에서는 왕과 그 측근들이 모든 결정을 내렸기에 정치인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정치, 타협과 협과 협상의 기술,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정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는 방법은 알았지만 권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네팔 정치의 불안정성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7년 동안 13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1년 남짓한 기간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야당과 협상하며 권력을 나누는 과정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정부가 계획을 세우면 다음 정부가 그것을 뒤집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네팔의 GDP에서 해외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걸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호주 등지로 떠나 돈을 벌어 고국에 송금하는 구조가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경제 구조라면 내수 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네팔은 자국민의 해외 노동에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미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도와의 관계는 네팔 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도는 네팔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개발 원조 제공국입니다. 내륙국인 네팔이 국제 무역을 하려면 인도 영토를 통과해야 하며 히말라야 산맥에서 인도양까지 연결되는 모든 물류 경로가 인도를 거칩니다. 네팔 수출품의 60% 이상이 인도로 향하고 수입품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도는 네팔에게 인도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생존의 생명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네팔군의 정예부대인 구르카 연대는 전통적으로 인도군에 편입되어 복무해왔으며 이는 양국 간 특수한 군사적 유대를 상징합니다. 수만 명의 네팔 청년들이 인도군에서 복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와 연금은 네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리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중국에 접근하는 외교 노선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가 네팔까지 확장되면서 올리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권 유지에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도로, 덴,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올리 정부는 이를 정치적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착공되지 않았거나 진행 속도가 극도로 느렸습니다. 중국의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지만 올리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리 정부는 인도령이었던 림피아두라, 칼라파니, 리프레크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공식 지도에 포함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우방이었던 인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외교적 실책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팔의 이러한 선택은 치명적 오판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접하고 있는 네팔은 인도에게 북방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중국 견제의 최전선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네팔의 불안정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전략적 포위를 의미합니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 전쟁 이후 히말라야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팔이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인도는 북방에서 중국의 직접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이웃 국가 우선 정책을 통해 네팔의 안정과 친인도 정권 유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네팔에 매년 수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재난구호와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한편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팔 내부에서는 제도화된 부패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부탄 난민 사기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는 단순한 개별 비리가 아닌 정부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가짜민 안분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미국 이민 자격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 사건에는 전직 장관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부탄에서 추방된 네팔계 난민들이 네팔 난민촌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등 서방 국가로 재정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실제 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고 수만 달러를 받아챙긴 것입니다. 알자지라 등 국제 언론의 조사 보도에 따르면 전직 내무장관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신력과 외교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이 사건은 네팔 정치 엘리트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적발된 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밀수 조직 적발 사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대규모 금밀수 사건에 정부 관료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항은 인도 정부가 100크로르 루피, 한화로 약 150억 원을 지원해 현대화한 시설이었는데 그곳이 조직적 밀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명이 넘는 관련자가 체포되었지만 배후의 정치 실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관 공무원, 공항 보안 요원, 정부 관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년간 체계적으로 금 밀수를 조직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매달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밀수입했고 그 규모는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패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구조화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밀수 조직은 정해진 분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각 단계의 관련자들이 자신의 몫을 챙기는 일종의 부패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러한 구조적 부패와 경제 침체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통계에 따르면 네팔 인구의 40% 이상이 30세 미만입니다. 이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자국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싱가포르의 깨끗한 정치, 북유럽의 복지 체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고 기술 개발 기회이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이 중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기술을 배워도 활용할 곳이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줄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단순한 여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는 경로이자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며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생계활동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에 수백 달러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플랫폼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집단적 목소리를 조직하는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깨달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만 명의 동료들과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네팔 정부는 20여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등록을 요구하고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왓츠앱,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이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허위 정보 방지와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올리 총리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반정부 여론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가족과 측근들의 부패 의혹이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고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입장을 취했지만
네팔 정부는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을 택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나 올리 정부는 문제 해결 대신 문제 제기를 막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했을 때 그것은 항상 정권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청년 세대에게 소셜미디어 차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96시간 만에 카트만두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며 부패 중빈과 검열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는 것,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위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차단되었지만 사람들은 VPN을 사용하거나 입소문을 통해 시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카트만두의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고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습니다. 이는 불교 발상지인 룸비니가 있는 나라, 비폭력과 평화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파한 석가모니가 태어난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국가에서 정부가 자국민에게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은 깊은 아이러니였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급기야 실탄 발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돌을 던지고 경찰 차량을 불태우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지만 대다수는 평화적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복구 요구를 넘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정치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단 구릉이 이끄는 하미 네팔리, 우리는 네팔인이다 운동은 시위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했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만을 물리적 저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족벌주의, 부패 카르텔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네팔의 구조적 문제들이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같은 국제 언론들이 네팔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네팔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위대는 일본 만화 원피스의 밀짚 모자, 해적단 깃발을 상징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기존 권위에 도전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징의 사용은 이번 시위가 전통적인 정치 운동과는 다른 디지털 세대 특유의 저항 방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는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지역 안보 차원의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네팔의 정치적 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네팔의 안정이 지역 전체의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네팔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인도의 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도 국가안보자문위원회는 네팔 사태에 대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국경 지역의 군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비하르, 우타르 프라데시, 서벵골, 시킨, 우타라칸드 주 정부들은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네팔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였습니다. 올리 정부가 추진한 중국 중심의 외교 노선은 인도에게 전략적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네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이는 경제 협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카트만두 간 직항로가 개설되었고, 중국 기업들이 네팔의 수력 발전, 도로 건설, 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공안 당국이 네팔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협력을 넘어 정보 공유와 감시 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보기관들은 네팔 내 친중 세력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리 총리의 측근들이 중국 대사관과 빈번히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네팔의 정치 불안정을 기회로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는 남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네팔 야당 지도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유지하며 친인도 정권 수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네팔 의회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올리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립여당이었던 네팔 의회당과 마오이스트 센터가 정부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올리 정부는 의회 내 과반 지지를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리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올리 정부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위는 카트만두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포카라, 비라트나가르, 비르간지, 다랑 등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생, 청년 실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소셜미디어 복구가 아니라 정권 교체였습니다. 올리 사태를 외치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고 일부 과격 시위대는 의회 건물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1990년과 2006년 민주화 운동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일어난 저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할 때 국민은 체제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네팔 정부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민주적 가치 존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네팔 정부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올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비판을 서방의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는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제 원조 단체들은 네팔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네팔 루피화 가치는 급락했고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말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96시간의 시위, 수십만 명의 거리 행진, 국제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 내 지지 기반의 완전한 붕괴가 그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리의 사임이 네팔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리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17년간 누적된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침체, 제도적 무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는 일시적 승리를 축하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고 부패 구조는 그대로였으며 인도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정치적 안정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팔 의회당의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지만 그 역시 과거 여러 차례 총리를 역임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인물입니다. 연립정부는 또다시 불안정한 권력 나눠먹기 구조로 돌아갔고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새 정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복구되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없고 부패는 계속되며 해외 이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왕정 복귀를 외치는 구호가 등장했고 이는 충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2008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택한 지 불과 17년 만에 일부 국민들이 다시 왕정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소수 의견이지만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권위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구왕족 출신들이 정치 무대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갸넨드라 전 국왕의 아들인 파라스는 최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네팔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책임이 있는 정치 문화, 투명한 제도 운영, 부패를 처벌하는 사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엘리트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네팔에는 이 모든 것이 부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는 방법은 알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역량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통치 역량의 부재는 네팔 위기의 핵심입니다. 17년 동안 13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느 정부도 국가를 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장기적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없었고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부패를 근절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네팔 정부는 이 기복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팔의 불안정은 남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네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네팔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인도는 전통적 유대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네팔이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외부 강대국의 개입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에 실패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팔의 미래는 결국 네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리 시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변화, 정치 문화의 개선, 부패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네팔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치 엘리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네팔의 미래는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네팔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해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고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청년들은 과거 세대와 다릅니다. 이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으며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39년의 왕정, 17년의 민주주의 실험, 그리고 96시간의 시위. 네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기슭의 이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투쟁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팔 청년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네팔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